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1발제, 2발제, 3발제를 듣고 우리 논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제가 좀 사회를 맡으면서 살짝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까. 근데 좀 되도록이면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이제 제가 한 1분만 요 심포지움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1970, 80년대에 기농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을 지금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훈련원에 아까도 보았듯이 이제 어떤 태생적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는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 홍승표 박사님이 이걸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중요한 거는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인데, 그러나 이후로 다음에 30년을 우리 훈련원, 감리교 농촌선교 훈련원이 남녀 농촌선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운동, 농민운동이나 농촌운동 진영에 어떤 과제들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좀 그래도 좀 그 방향들을 좀 잡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시간 정도의 새 발제와 논찬을 들은 다음에 우리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고 좀 종합 토의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 패널들이 좀 좋은 토론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발제 15분, 논찬 5분 정도의 이렇게 시간 제한을 좀 아쉽게 좀 드렸습니다. 참 잘 지켜주시고 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제로는 우리 자료집에 있는 대로 7, 80년대 한국 개신교 농민운동의 흐름과 의미, 기농 농민회를 중심으로 우리 박철 목사님께서, 제가 특별히 소개는 안 드리고 아까 인사들을 했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박철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바로 논찬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논찬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철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에서 80년대 기독교 농민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목차를 좀 보시면 컴퓨터가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제가 크게 네 장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서론, 기독교 농민회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3장이 기독교 농민회 활동의 의, 그리고 마지막이 결론인데, 예, 나오는군요. 예, 정신 차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봅니다. 서론에서는 이 글을 쓰게 된 좀 동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농의 좀 한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농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보았는데, 처음에 어떤 구조적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조적 상황에서 주체와 처음 조직이 어떻게 태동하는지, 그리고 태동된 조직을 중심으로 7, 80년대 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아까 2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번째 절에서는 농민선교단체를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3장에서는 이 활동을 좀 의미를 분석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동이었다는 거, 그리고 교육운동이 굉장히 중심적이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담지 못했던 대안적인 교육운동이었다는 거, 그리고 다층적인 연대가 실천되었다는 거고, 경제적인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조화를 이룬 정치적인 권익투쟁이었다는 점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이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현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의미를 좀 파악하고자 저도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독교 농민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구조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대 농촌 형실이 이제 산업 구조의 변동이 이때 당시 크게 일어나면서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강제 농정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제적인 농정에 의해서 농민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졌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 내에서
이제 민주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중선교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 뭐 도시산업선교회라든지 KSCF의 학사단 운동이라든지 뭐 빈민운동으로서 수도권 특수지역운동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에 이제 기농도 운동이 태동하기는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농민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도표로 좀 잠깐 살펴보면요. 77년도 12월에 여기 기장 선교교육원에서 기독교 농민회 조직화의 필요성을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이 착수가 됐고요. 78년 초에 전남을 중심으로 전남 기독교 농촌 청년 준비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8년 3월에 전남 기농이 이제 결성이 되고요. 그 전남 기농이 결성된 그 겨울에 전국 기독교 농민회 준비위원회를 전국 규모의 농민회를 만들자, 기독교 농민회를 만든자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80년 5월에 전북 기농, 82년 3월에 충북과 경북 기농이 창설이 됩니다.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82년 3월 한국 기독교 농민회 총연합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 운동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83년 3월에 충남 기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88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농민운동이 통합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간농과 기농이 연합해서 전국 농민운동 연합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전농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를 밟고 기농은 2기를 맞아서 총연합회에서 한국 기독교 농민회라는 이름으로 90년 2월 이름을 바꾸고 그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 준비 과정에서는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농촌 사회 중간 집단 교육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굉장히 그 농민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시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간농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인 소모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다가 EYC의 농촌분과위원회의 회원으로 계시는 교회 농촌 청년들이 합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런 77년 12월, 78년 초 이런 결성이 된 이후에 이제 전남 기독교 농민회가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는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청년회 준비위원회였는데 조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합의를 열어서 78년 3월 8일 해남군 신월교회에서 50명이 모인 가운데 전남기농이 결성되게 됩니다. 전남기농 결성의 그 목적을 보면은 보내는 그리스도 복음의 빛 아래서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 전통을 이어받은 주체적 농민 문화를 창조하여 민주화와 협동화를 통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 아래서 정치적, 사회적 지위 향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민족 통일과 민주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목표 지향성인데 이것이 총연합회 활동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조직활동, 권익투쟁을 실시했고요. 12월에 이제 전국 농민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2년 3월 18일에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이제 총연합회가 창립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잠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창립 과정을 좀 보면은 전국 규모에서 3월 18일에 총연합회가 82년 3월 18일 총연합회가 만들어지고 84년에서 제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여성농민위원회가 분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 단위에서 보면은 전남기농, 전북기농, 경북기농, 충북기농, 충남기농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군 단위에서는 처음에는 지역협의회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군 기독교 농민회라는 이름을 바꿔서 82, 83, 84, 85, 86, 87, 88 계속해서 군 단위에서도 이런 기농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86년도에 보면은 기농회라는 이름이 아니고 군 농민회라고 담양 군 농민회, 거창 군 농민회 이렇게 군 기독교 농민회가 아니라 군 농민회가 이제부터 총연합회 안에 소속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회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 형성되는 건 봤는데 이거 밑에 합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총연합회 밑에 5개의 도가 형성이 됐고요. 23개 군에서 군 농민회가 형성이 됐고 56개 이게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과 기구를 보면은 조직은 지회는 마을 단위에서 5명 이상 그리고 군은
지회가 3개 이상이 모였을 때 군 기독교 농민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도농민의 총연합회 구조를 갖고 옆에 기구를 보면은 지회에서 군 농민회로 올라가고 중앙사민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총연합회가 있는 그러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은 교육 조사 뭐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배지입니다. 이 농민의 배지 설명을 자세하게 나오는데 1번은 이제 우리 지도를 말하는 거고 2번 지게는 농민을 의미하는 거고 3번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이것이 해방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밥그릇이고 이 밥그릇에 밥이 가득 채워져 있는 모양이고 이 동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총연합을 뜻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그 황토색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농민들의 희망인 이 땅을 의미하는 이런 배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특이할 만한 조직 활동을 좀 보면은 여성지회가 84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84년부터는 기독농민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표현을 쓰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그게 좀 특이한 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및 문화활동이 이제 두 번째 기독교 농민의 중요한 활동이었는데요. 교육은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그리고 기타 마을 단위 교육, 지회 교육, 도단위 교육, 농민 목회자 교육 등을 운영하였고 자료집을 만들고 조사 사업을 하고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활동들을 좀 보면은 83년도 이때 이제 기농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농가 부채에 대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확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었고, 그리고 주체적인 아까 목적에 그 기농 전남 기농 창립 목적에 나왔듯이 그 농민 문화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마을 잔치, 야유회, 농민 회원 대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한 번은 1200명의 농민이 참석한 대규모 추수감사제와 농민축제를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84년부터는 그러니까 농민 스스로가 이제 이 운동을 주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도 했고요. 85년도에는 여성 농민회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는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농, 가농, 가톨릭 여성농민회가 군 총무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권익실천 활동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권익실천 활동은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투쟁하는 건데 농지세, 수세, 뭐 격리정리, 부실공사,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부채, 탕감운동, 그리고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운동,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속가 피해 보상으로서 소몰이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농을 통해서 실천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83년부터 농가부채 투쟁이 확산이 되었고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84년도에 가장 큰 대표적인 투쟁이 뭐냐면 한평무한 농민대였습니다. 간원과 같이 함께 한표 상태에서 700명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요구를 했고 많이 다치고 연행이 되었지만 대부분 요구가 관철되는 결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5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외국 농수산물 수입 저지 및 속가 피해 보상 운동이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미국 대사관 진입 농성이 이때 당시에 크게 일어났었다라는 거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86년에는 전국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88년에 보면은 이제 전국 규모의 이제 그 농민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도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농민회는 이러한 어떠한 농민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투쟁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특히 85년도 소모리 투쟁은 그 민주헌법 쟁취 운동과 수입 반대 운동으로서 반외세, 반독재 운동 차원에서 그런 구호와 함께 전개되었다는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정절 여사 추모제, 4.13 호원 반대 집회 같은 것들도 같이 이루어졌던 그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들. 5.18 때에도 기농 회원들이 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로 전환되면서 농민 선교단체로 전환되는데 이제 간농과 기농이 가운데 보시면
전국 농민운동 연합을 89년 3월에 결성하고요. 87년 2월에 또 다르게 형성된 전국농민협회라는 조직이 생겨나고 80년대에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독자농들이 이 세 개가 결합하여서 90년 4월 전농이 출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89년 5월 11일에 보면 이제 2기의 사업 재정비를 확정하면서 세 가지 운동을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운동,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으로 2기 정비 계획을 확정하고 이제 90년 2월에 한국기독교농민회로 이름을 개칭해서 진행을 하지만 활동이 미진한 채 전국 단위 조직으로 느슨하게 존속하다가 2004년 11월 10일 해산하게 되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활동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기독농민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동이었다. 개신교 민중운동 부문에서 농민운동은 노동과 빈민과 달리 이제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농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고요. 이러한 점들은 이제 초기 멤버들이 스스로 이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모습, 그리고 조직 구성에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와 집사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군 농민회의 주체적인 활동이 보장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교육 홍보 조직 투쟁 활동들을 모두 농민 회원들 스스로가 맡아서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운동이 보장되고 실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독창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교육운동이었다는 건데요. 당시에 농민 문제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취약한 형편이었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편협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농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기농은 특히나 교육운동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논문에서는 전농이 이러한 기농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적 작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다층적 연대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농 자체 연대, 농민운동 내부의 연대, 그리고 진보 기독교 운동과의 연대, 그리고 전국 단위 민주화 운동과의 연대였었는데요. 기농 자체는 각 군도 총회가 서로 이제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활동을 이뤄냈던 거고, 농민운동 내부는 가농, 카농, 지역 농민운동과 이제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진보 기독교 운동에서는 그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와 함께 이렇게 조사 연구도 해놨고요. NCC 농촌위원회와도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와도 이제 손을 잡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다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층적 연대 운동으로서 다양한 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투쟁과 경제적인 투쟁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원래는 경제적인 권익 투쟁인데 그것이 결국은 강제 농정이나 외세에 의한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권익 투쟁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한계를 굳이 이제 막 지적하려고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대중 조직으로서 굉장히 본인들의 정체성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결과적으로 이 활동이 대중 조직으로서의 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 보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더 일찍 마치 주셔서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그 기농의 역사나 이런 거에 약간 좀 이렇게 희미했었는데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자세하고 선명하게 그 역사와 또 해산의 과정까지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우리 김준규 목사님께서 운동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김준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 예? 목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춤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그러면은 할 얘기 못 할 얘기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83년부터 84년도에 기독교 농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부터 90년도까지 감리교 농촌선교국에서 평신도 교육 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농사지러 내려가서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전농의 정책실장과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농사를 져서 지금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독교 타임즈에서 5년 동안 총무부장으로 일했고, 포천에 있는 신액교회에서 7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고, 국산밀산업협회에서 국산밀법을 30년 만에 통과시키느라고 여의도에서 노숙 생활을 한 3년 했더니 법이 통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을 해서 통과를 했고, 지난 4년 동안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이사장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4년 하고 나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올해 파송을 받든지 아니면은 은퇴를 해야 되든지 고민 중인데 선배님들 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오는 교육이요, 이거 다 우리 감리교 선교국에서 한 교육이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거 15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평신도 교육이요. 여기에 어떤 대단한 인물이 계셨냐면 98년도 1월 10일 날 돌아가신 최종진 장로님이 있어요. 27주기입니다. 그분이 농목을 구성을 해서, 제가 기독교 농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교 선교국에 평신도 협동조합 교육간사 자리가 생겼는데 가보지 않겠냐, 월급은 3분의 1밖에 안 주는데 갈래? 그러더라고요. 몇 년쯤 가면 됩니까? 나 농사지러 가야 다 준비했는데 했더니 한 5, 6년은 있어야 돼요. 형제교회 장로님입니다. 5, 6년은 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평신도 교육을 하면 되네. 뭐 어떤 교육을 하면 돼요? 했더니 농촌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동네 분들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추천해주면 그냥 교육시키면 되는데 무슨 교육시키면 되냐 그랬더니 기농교육시키면 된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쓰임당한 사람인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그 최종진 장로님은 두 번째 기독교 농민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페이지 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얘기할게요. 배종열 장로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혈압암으로, 제가 그 큰아들하고 친구고 그 둘째 아들이 저 때문에 징역을 갔다 온 사람이라 지금 무안군 양파조합장입니다. 그래서 배종열 장로님이 저랑 자기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 되니까 또 목사님 되니까 많이 상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여기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배종열이라고 나무 위키 치면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그분이 중간에 이제 국문학교를 중퇴하고선 무안에서 중학교를 창립해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선생님을 해요.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민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가톨릭 농민회가 있는 거야.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철저한 집사님이었거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됩니다. 나중에 왜 당신이 기독교 농민회 초대 회장이 되고 기독교 농민을 전남 농민회로부터 만들었는지를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 제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나 왜 기독교 농민회 만들었는지 알아? 초대 회장 했는지 알아? 전남에서 해남에서 무안에서 왜 기독교 농민회 만들었는지 알아? 왜 만들었어요? 아니, 나는 철저히 개신교 교인인데 회원가입할 때 이거 하래. 픽대 나서 난 기독교 농민회 만들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가톨릭 농민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평신도들이 신앙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성당으로 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새벽마다 그냥 붙잡고 기도했어요. 농민들 문제 해결해달라고. 배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잘 살아! 그러고 전화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신앙이 기독교 농민회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기독교 농민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남에서 교회 모이죠. 저도 그 교회가 농교회 무지 많이 했습니다. 해남에서 모이죠. 전농에 돌아가신 정광은 의장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해남 출신입니다. 해남 농민회 회장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기독교 농민회하고 함께 지내다가 90년도에 기독교 농민회 생명운동 넘어갈 때 전체 농민회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전농의 정책시장, 정책위장, 사무총장을 하듯이
사실은 우린 뭘 고민했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정호경 신부님이나 신부님들처럼 가톨릭 노민은 다 결제받았어요. 신부님들한테. 진짜요.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기독교 농민회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목사님들 제가 여기 적었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길재 의원, 김경남 목사님, 박일성 목사님, 이분들이 김동환 목사님, 이분들이 기독교 농민회 만드는데 도와주시고 에카데에서 독일 이제트에서 교육비도 주시고 상근 실무자 인건비도 보조해 주는데 하나도 묻지 않는 거야. 그냥 열심히 스스로 느끼는 대로 활동해. 이게 자주적 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 농민은 굉장히 위대해요. 근데 가톨릭 농민회는 죄송합니다. 가톨릭 농민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지. 다 결제받았어요. 어디에? 교회에.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평신도들이나 현장의 농민들이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 열심히 활동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래.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진짜 평신도 교회 임직들 장로님 권사님뿐 아니라 동네 마을 분들도 기독교 농민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여다 보니까 우리는 따로 군농민회 만들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군농민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덕분에 군농민회를 만들었지 기독교 농민회 안 붙이고 싶어서 안 붙인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교회 소속인 분들은 기독교 농민회고 교회 소속 아닌 분들은 군농민회였어요. 그게 다 목사님들의 배려고 목사님들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너무너무 진짜 열심히 하셔서 그 엄혹한 시기에 농민교육하고 농민회원들 모이면 교회마당 다 빌려주셨던 게 쉬운 일입니까? 교회마당 다 빌려줘요. 막걸리 먹고 놀았는데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안 되는데. 진짜 목사님들은 그 후유증을 감당하려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부여, 충북. 여기 보면 이제 또 두 번째. 얘기 마무리할게요.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충북 농민회 맺는다. 이거 최동진 장모님이 조직하셨어요. 경북 기독교 농민회 오덕훈 회장님이 조직하셨고요. 전남 기독교 농민회 정광훈 회장님, 전북 기독교 농민회 하현우 송병지 회장님. 경기 강원 경남은 제가 조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조직해서 진짜 교인이 강조하고 너무너무 강제적으로 뭘 우리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십시오 이랬어요. 이게 자유적 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저는 기독교 농민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차 목사님도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안 계신 분들 윤여군 목사님, 조원종 목사님 봉급 6개월 동안 안 받으면서 6년 동안 안 받으면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사무국장 하셨어요. 진짜 그지였어요 그때. 막 돈 걷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셨어요. 저도 이 교육이고 5년 한다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가방철했어요. 그래서 골목시장에서 밤새를 다시는 이때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코피 줄줄 흘리며 다녔어요. 배가 고팠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절이라 생각하니까 저는 이 자주적 농민운동에 감리교회가 끼친 영향은 하늘을 두고 얘기를 해도 더 모자람이 없다. 전 감리교회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제 고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죠.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예. 네. 예. 뭐 논찬 중에 인상 깊은 게 배고프다. 요거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전봉준 화백이요, 녹두장군 파나맨든 그분이 디자인하고요. 부안에 있는 박홍규 화백이 마무리 짓고요. 지역재단의 상임이사인 허원중 씨가 정리한 겁니다. 됐죠? 박사님한테 드린 선물입니다. 예. 우리 한번 나중에 김준규 목사님은 우리 역사 좀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기독교 농민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이렇게 자료나 좀 이렇게 녹취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발제로는 이제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의 어떤 신학의 전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공학대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계신 우리 신익상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안재학 목사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익상 목사님 발제하셔서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PPT도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조직 신학이 그렇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각오를 좀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글도 짧아서요. 그냥
읽어 나가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의 성격은 신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촌 선교의 신학. 농촌 선교 운동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따라갈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구조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교철학, 조직신학 이쪽을 전공을 해서요. 글은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요. 중간에 나중에 뭐 필요하다 싶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읽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읽겠습니다. 농촌 선교 신학은 제겐 낯선 말입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말이기도 하고요. 미지의 것은 언제나 신비롭죠. 그 신비에 다가서는 일은 일종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농촌 선교와 관련된 계시라면 그것이 품고 있는 신학적 가능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의 신비로운 일면을 보고자 합니다. 다만 신비는 언제나 이미 알려진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게 이미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알려진 것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생태신학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시해서 농촌선교 신학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태신학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피고 나면 생태신학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형과 이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가지고서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농촌선교 신학의 전개를 의미화하고자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농촌선교 운동의 이 역동적이고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이 현장에 비하면 그것을 기록한 글들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글이 너무 적었습니다. 진짜 뽑을 수 있는 게 한경호 목사님 거랑요. 그다음에 조용훈 박사님 이 두 꼭지는 뭐 신학이라고 할 걸 얘기를 해줘요. 나머지 몇 개 그래도 억지로 끄집어서 내놓긴 했는데 거기는 대놓고 신학을 얘기한 게 사실은 없고 흔적이 이런 사상이 좀 있구나라는 흔적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가진 의미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생태신학의 세 가지 유형과 이 유형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간략하게 개관하겠습니다. 그 후 이들을 농촌선교신학을 분석하는 틀로 제시하고요. 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농촌선교신학의 전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2장의 분석 틀을 가지고서 3장에서 다른 농촌선교신학을 분석함으로써 그 신학이 지닌 신비와 마주하고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분석의 틀,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 많은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생태신학 또한 일관된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태신학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신학적 개념군을 강조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창조와 우주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생태신학을 전개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 이 세 차원의 생태신학들은 모두 그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하나가 다른 것을 다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다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이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과 구원과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을 종합한다는 형식으로, 그래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표현하듯이 횡단하고 중첩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특성을 훼손하지는 않고 두루 거쳐가는 방식으로 그 메시아 중심적인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은 얘기하는 것이 좀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베리의 생태신학적 우주론은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 생태신학의 특징은 다음 4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화 중인 우주가 경외감을 일으키는 계시적 경험의 존재로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자연 계시를 강조합니다. 둘째, 인본주의적인 종교 전통이 신적 현존의 매개인 자연을 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생명의 원리를 박탈하고 인간 또한 자연과 분리된 초월적 존재로 이해할 길을 열어서 인간 중심주의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결과로 탈인간 중심주의를 강조합니다. 셋째, 신적 현현의 시공간인 지구를 산업경제를 위한 자원으로 수단화하는 기술, 자본, 산업문명의 이념적 토대로 근대 진보주의를 지목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정치적 진보주의랑 좀 다릅니다. 역사 진보주의를 비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실 공산주의도 비판의 대상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생태적 재난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주의 기원을 타락으로 보아서 이 세상 밖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물질적 과정은 물론 정신적 과정까지 포함하는 우주 진화를 말하는 창조적 우주론 기반의 창조론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반면 데니얼 커스티어의 생태해방 신학이 대표하는 구원과 정치 중심의 생태 신학은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 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이 생태 신학은 생태학적 우주론이 우주사를 승리주의로 해석함으로써 지구와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역사적 현실을 등한히 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적 한계를 가지는 말하자면 저세상의 신학이다. 이 세상 현실에 동떨어진 신학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생태신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구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구체화하고 혼란스러운 역사적 현실 탐구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세상적인 정치 생태론을 분석틀로 가져옵니다. 둘째, 탈인간 중심주의는 자칫 인간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할 수 있고 비현실적이므로 적절한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자연계시는 여러 의미에서 윤리적 실천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전을 자연보다 우선적인 계시 원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생태신학은 창조론이 아닌 구원론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생태학의 관심과 해방운동의 관심을 종합할 수 있으며 생태신학의 기독교적 성격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원론은 이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겠죠. 예, 훨씬 더 윤리적이고 사회참여적인 그런 구원론을 강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서린 켈러의 생태정치 신학으로 대표되는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은 초월적 종말론에 오염된 메시아 개념을 메시아적인 사건의 충실한 이해로 복권함으로써 앞선 두 생태신학의 대립을 넘어 양자를 종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켈러는 내재적 초월을 물질에 대한 긍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성서의 종합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묵시를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창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종말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창조와 구원이 묵시적인 상황에서 종합될 수 있으며 묵시적인 상황 자체는 메시아적인 시간, 이 세상이 자기 자신과의 긴장 상태에 놓여서 자기 초월을 가능케 하는 잠재적 역량의 시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메시아란 이 세계의 존재가 자기 자신과의 긴장 상태에 놓이는 사건의 형식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내재로부터 솟구치는 초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생태신학은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좀 약간의 비약이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현 시대 상황이 기후위기 상황인데 기후위기의 가장 근원이 시장 중심주의, 시장 근본주의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 자체고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 내지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념적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틀로 지속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낭만적 요청으로부터 지속 불가능성과의 긴장 속에서 전개되는 지속가능성 요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 저희들이 주로 이 생태적이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책임의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책임은 의무고요. 더 근원적인 건 욕망으로서의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 얘기를 해야 책임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자유를 둘째로 제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에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로의 전환. 이 두 개념은 모두 메시아적인 사건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중첩으로서 성육신이 표시하는 거룩함과 비천함의 중첩으로서 메시아적인 사건이 이해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성은 지속 불가능성과 중첩하거나 서로 횡단하는 지속 가능성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아는 자유는 할 수 있음이 하지 않음과 중첩하거나 서로 횡단하는 자유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 신학을 분석할 틀을 아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거 간단히 얘기해야겠네요. 첫째, 창조와 우주 중심, 구원과 정치 중심,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 중 어떤 유형의 생태신학과 주로 접속하는지. 둘째, 지속 가능성과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수반되는지. 이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8분이면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들이 한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찬찬히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봐 주시고요. 결론적인 얘기를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농촌 선교 신학을 4가지 정도 살펴본 것으로 하고요. 2장의 분석 틀에 따를 때 일단 이들은 모두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창조신앙 또는 창조신학의 터에서 농촌 선교를 뒷받침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질서의 보전, 인간중심주의 비판, 자연계시의 긍정 등을 말하는 한경호 목사님의 농촌 선교 신학은 전형적인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도 이분만큼 구조적으로 농촌 선교 신학을 말하려고 한 분이 또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범죄신론과 더불어 창조신앙을 강조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조영훈의 경우도 기독교 생태공동체 운동의 신학적 기반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신학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서성열의 경우에도 농사상을 창조질서의 보존 개념과 연결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자 했는데 막상 농신학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 역시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에 어쨌든 속합니다. 마지막 주상락의 글 또한 창조신앙과 자연계시를 말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세 사람과 같은 길을 갑니다. 따라서 농촌 선교신학을 논하는 연구들 대부분이 창조와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 유형을 기반으로 신학적 정당성을 수립하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농촌 선교신학은 구원과 정치 중심 유형이나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 유형 중 어느 것도 고려함이 없이 지난 30여 년간을 답보 상태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또한 메시아적인 묵시 중심 유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두 개념적 전환, 이 두 개념적 전환이 메시아적임에 대한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라서요. 지속 불가능성과 중첩하고 횡단하는 지속 가능성, 할 수 있음과 하지 않음 사이의 중첩과 횡단으로서의 자유와도 만날 지점을 사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 선교 신학이 아닌 농촌 선교 운동 자체에서 오히려 신학적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정의와 생명, 문명과 자연 사이의 긴장과 중첩을 오롯이 담고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농촌 선교는 그것을 뒷받침한 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으로 뒷받침된 운동과 실천 자체에서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선교 운동 자체가 기독교 생태 공동체 자체가 생태신학의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신비를 계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농촌 선교 운동의 모토에는 보편과 특수의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농촌 선교가 메시아적인 사건을 지어가며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에 가고 있음을 예증합니다. 다만 이 운동이 지속 가능성과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사건으로 구체화하느냐는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더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생태신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선교 신학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농촌선교 자체가 가진 메시아적인 운동성에 비해서 그 신학적인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가를 뒷받침할 이론가들의 노력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진짜 일을 안 했구나. 신학대학에서 한 일이 없구나. 실천가들이 이렇게 일할 동안 저 대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아 비판하면 공산주의자라 그럴 것 같아서 자아 성찰, 자아 반성을 좀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대학에서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후학들을 안 길러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연구도 안 하고 후학도 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이게 참 뼈아프다.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고요. 이는 농촌 선교를 선구적으로 이끌어온 선곡자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저 같은 상아탑에서 안주하고 있는 학자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으로서의 생태신학이 농촌 선교의 큰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이제 좀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장농목 총무로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연세대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가운데 우리 안재양 목사님의 5분간의 우리 논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재양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논찬 글을 그냥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글을 써주신 신익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석의 틀로서 제시하신 생태신학의 세 가지 유형의 구분과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지속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횡단과 중첩,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시는 탁월한 신학적 해석으로 읽힙니다. 또한 이 분석의 틀로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농촌선교 신학의 주소와 한계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논찬자 입장에서 몇 가지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생태신학의 세 범주에 있어서 카스티어의 생태해방신학을 제외한 두 생태신학은 추상적인 조직신학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창조론과 구원을 제외하고 생태신학을 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리 많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다시 하늘로 되돌려 버리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에서 구원,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을 거쳐 메시아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듯한 정반합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는 결론 부분에 다시 서술하신 연구자 한경호, 조용훈, 서성열이 창조 우주 중심의 생태신학에 머물러 구원 정치 중심의 생태신학과 메시아 묵시 중심의 생태신학에 고려가 없어서 농촌선교신학이 30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는 서술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생태신학은 동시에 시대적 흐름 속에 시간적 간격은 있겠으나 동시대적인 목소리로 어느 소리에도 소홀하게 듣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경호의 인용된 글은 2004년에 쓰여진 글로 당시의 시대적 반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20년이 지난 현재의 사건들 속에 여전히 유효하지만 많은 전환의 계기들이 있었고 논의들도 전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서성열은 생태신학과 농신학의 만남과 접점을 소논문에서 논하였으나 반면 남반구 소농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생태신학을 논하는 것은 죄악이라고도 말하는 급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 유형의 생태 신학에서 유일하게 땅과 농업, 농민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카스티오뿐입니다. 생태 신학을 논함에 있어 창조론과 구원론, 묵시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땅과 농업의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란 이 세계 존재가 자기 자신과 긴장 상태에 놓이는 사건의 형식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내재로부터 솟구치는 초월 사건으로 드러난다고 하신 부분에 깊이 동의하며 마치 민중 메시아론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명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신학의 두 가지 개념적 전환의 요구에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지속 가능성과 지속 불가능성의 긴장, 지속 가능성 요청으로의 전환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스티어는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에 둔 것일 뿐 부정적 생태학적 악영향은 뒷전이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그는 리스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성장의 두 해석은 동시에 이치에 맞고 모순되기도 한다. 두 모순은 기의가 똑같은 기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말씀하시는 횡단과 중첩에 해당되며 지적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생태신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에 대한 제사유를 주장합니다. 이는 필자의 지속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에서 횡단하고 중첩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로의 전환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90년대 이후에 농촌 선교 신학의 전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두 흐름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째는 도시가 산업화로 팽창하면서 농어촌과 농어촌 교회에 공동하는 그 부산물이며 도시교회가 농촌을 선교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둘째는 농어촌 교회가 자긍심을 가지고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환의 주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의 흐름이 주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대안은 농촌 자체라고 말하면서 농촌의 주체적 지위의 복권을 주장합니다.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야말로 농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농인의 개념으로서 좀 반복돼서 농인의 개념으로서 메시아 묵시 중심의 생태 신학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 선교 신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주류 선교 신학에서는 하나의 사례 정도로 치부되곤 했던 농촌 그 자체가 대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운동과 생명운동이 변환의 시기를 맞아서 교회가 생명운동으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의와 생명은 한 본질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운동이 아니라 생명선교의 얼굴을 입는 순간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되고 맙니다. 필자의 주장대로 농촌 선교 운동이 농촌 선교 신학보다 우선적으로 있었고 아직도 농촌 선교 신학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농촌 선교는 운동이 이끌고 신학이 이후에 해석한다고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지적이 말하는 구체적 보편성으로서 매번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재정이 되어야 하는 편파적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 선교는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의 선교가 아니라 주변부로부터의 중심부로의 선교를 지향합니다. 농촌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새로운 주체로서 필자의 말을 빌자면 지속 가능성과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사건으로 구체화하느냐의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생명 선교가 아니라 생명 농업 선교의 과제로서 농신학과 생태신학이 횡단과 중첩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운동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논찬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두 발제와 두 논찬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질의는 종합 토론 시간에 좀 같이 하기로 준비하는 팀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좀 잘 준비하셨다가 이따 잠깐 휴식 시간 갖고 종합 토론 시간 때 좀 서로 이야기를 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농촌 선교의 어떤 노정과 의미, 우리 훈련원 30년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홍승표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간 잘 지켜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우리 홍승표 박사님 발제하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PPT가 지금 제가 여기서 안 올라가는데 거기서 좀 올려줄 수 있나요? 공유자 공유 권한 설정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예 PPT 권한 설정이 안 돼 있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PPT는 제가 준비한 것은 추후에 참가자분들께 공유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차영도 목사님께서 지난 농촌 선교 훈련 30년의 회고와 전망에서 그동안 훈련원이 펼쳐왔던 활동의 30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 박철 목사님 특강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번에 심포지움 준비하면서 7, 80년대 기독교 농촌 운동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농촌 선교 훈련원이 95년대에 생겼는데 그 앞서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 기독교 농촌 운동, 농민 운동의 그 상황과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90년대 이후에 농촌 선교 훈련원의 정체성과 방향, 그리고 감리교를 비롯한 개신교 농촌 선교의 흐름의 성격을 가늠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연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좀 오늘 박철 목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좀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서 저한테는 매우 큰 소득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기독교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소위 기독교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요즘 유행하는 그 계몽하고 계몽된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농민 정체성을 각성하고 재발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독교 농민운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농민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저는 이제 농목과 농촌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발제문하고 상관없이 제가 오늘 지금 앞에 발제를 들으면서 느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 농촌 선교 훈련을 만들고 또 농목이 조직이 되고 생명 영성 공동체라는 이전의 농민운동 중심의 농촌 선교가 이제 보다 더 교회적 언어와 교회적 고민을 구체화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 달라진 세계 현실 속에서 농촌을 살아갈 것인가, 농촌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 농촌 선교 훈련원의 설립과 농목의 활동에 90년대 이후의 요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되나요? 예. 제가 PPT를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되게 페이지가 많은데 아무튼 말로만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 그 90년대 초반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제 세계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농촌이 해체되는 것이 가시화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농촌교회가 당시로서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적인 전 범교회적인 위기감과 문제의식이 공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90년대 초반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맨 왼쪽에 슬라이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농촌 현장의 목회자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대해서 교단과 그 제도권 교회가 응답한 결과가 농촌 선교 훈련의 또 설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되나요? 네. 그리고요, 농촌 선교 훈련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요한 것이 농촌과 도시교회 교류 사업이었습니다. 도농 교류였고요. 그 도농 교류를 처음에 견인한 것이 훈련원이었습니다. 훈련원이었지만 농도 생협이 만들어지고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자리가 잡혔을 때 훈련원은 이제 생협 운동은 생협에게 넘기고 훈련원 본연의 교육과 정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보이나요? 예. 속도가 느려서. 네, 속도가 느린 거. 예. 그래서 아까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이제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이 농촌의 문제를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자라는 이제 전농과 기독교 농민의 활동은 주체적으로 일임을 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보다 들어가는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1995년에 농촌 선교 훈련이 설립됩니다. 생명영성 공동체라는 모토였고요. 핵심적인 거는 도농 교류 그리고 새로운 농촌 목회의 모델을 만들고 아까 그 신익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농촌 선교 신학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농촌 선교 훈련원의 설립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도 목사님이 95년도에 훈련원 설립 직후에 기고한 글을 보시면요, 농업관이 바뀌어야 된다. 생명 농업이어야 한다. 농도교회의 생산 소비 공동체가 구축돼야 된다. 그다음에 농촌 선교를 전담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농촌 선교사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 교회 안에 농촌 선교 주일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아젠다가 이미 95년부터 있었고 많은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나름대로는 성취되어 온 역사라고 확인이 됩니다. 95년도에 훈련원이 조직된 이후에 주로 모든 운영 후원 구조는 이제 그 교회와 이제 개인들의 후원에 기반해서 운영이 됐고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이때는 총무제였는데 나중에 원장제로 정관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부, 정책연구부, 공동체 사업부 이 구조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이 안 바뀌네요. 네. 그래서 지금 농촌선교훈련의 지난 30년의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정주 목회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농촌으로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농민을 조직하는 일이었는데 정주 목회 훈련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농민들과 지역을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과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회자들이 보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면서 녹아드는 그런 정주 목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화면이 안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또 여기서 그냥 마무리. 네, 이제는 발제문을 보면서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길게 써가지고 59쪽에 보면은 정책 연구, 교육 훈련, 그다음에 창조 질서 보전, 농촌 문화 사업, 자료 구축, 현장 실습, 출판 사업 이런 것들이 훈련원의 주요 사업이었고요. 6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주 목회 훈련
위한 종주 목회를 위한 기초 구축이 훈련원의 주요 사업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종주 목회 훈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안에 농촌 과목을 개설해서 신학생들의 농촌 목회를 향한 그런 관심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0년대부터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농촌 계몽 운동에 대해서 각성한 지도자들이 덴마크를 방문한 이후에 1928년 이후로 한국 교회 농촌 계몽 운동 붐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또 한국 감리교회 농촌 선교의 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채핀 선교사라든가 황해덕 선생님 이분들의 제자가 바로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성여자신학교의 농촌과가 운영이 됐다는 기록도 확인이 되고요. 나중에 1930년대 초반에 협성여자신학교와 감리교신학 협성신학교가 통합을 해서 농촌과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장흥도 목사님께서 감신대에다가 개설했던 이런 모든 농촌 수업의 뿌리는 이미 30년대부터 이렇게 전통이 있다, 역사적 뿌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수업했던 커리큘럼도 확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촌 실습도 하고요, 신학생들이 농촌 법률과 상식, 그래서 당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보건의학을 기초의학을 신학교에서 교수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 교수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에게 기초 응급시술이라든가 보건의학을 가르쳤던 이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후에 50년대 목원 대전 감리교신학원 설립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 농촌 관련 교과서들이 신학교에서 또 많이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교육 전통에 이미 1920, 30년대부터 농촌 목회자와 그 농촌 현장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1999년부터 감리교 기농학교가 시작됩니다. 63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과 신자들이 귀농을 준비할 때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관점에서 보다 더 이렇게 사명감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귀농학교를 1999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처음엔 감리교 귀농학교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기독교 귀농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2000년대, 2010년, 2014년, 15년경부터는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촌과 도시 교회 간의 만남과 그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또 농촌 선교 훈련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선교 주일 제정, 그리고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 선교 한마당, 그다음에 66페이지에 평신도 교육 및 농도교회 교류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했고요. 최근에는 생명의 망 잇기 운동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이 훈련원의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목적이었던 연구와 정책개발, 출판, 홍보 사업 관련해서도 훈련원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정책협의회 및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농촌 선교의 제문제들을 주제를 선정해서 함께 토론하고 있는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중요한 산실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판 미디어 사업, 그래서 농촌과 선교 같은 격월관 간행물도 생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듣는 농촌 선교 신학 같은 그 감신대 수업에서 나왔던 여러 강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 나왔고요. 농부 하나님이라는 농촌 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노래집 간행, 그다음에 여러 그 농어촌 교회 실태를 연구한 실태 보고 자료들, 이런 것들이 농촌 선교 훈련원에서 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생명 선교 매뉴얼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농촌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선교 다양한 캠페인들을 했습니다. 생명의 쌀 나눔 운동,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 안 하기 운동, 그다음에 뭐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가족농, 소농을 위한 지원 사업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7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또 훈련원이 관심했던 주요한 사업으로서 대안적 공동체와 영성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독교 농민회에서는 별로 초점에서 가려져 있었던 영성 기독교적인 어떤 영적인 삶과 농촌에서의 삶을 결합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98년부터 영성 훈련 모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 영성 훈련 모임이 토대가 되어서 제가 수도회, 애니어그램 영성 수련, 그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꾸준하게 영성 세미나를 개최해서 좀 농해 신학에 입각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학화 작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도 이 훈련원이 꾸준하게 7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오랜 영성신학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저는 이제 농해 신학을 21세기 2020년대에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토대들을 그동안에 축적해온 시간들이 지난 30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생명 영성센터가 최근에 이제 조직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순환 사회 운동을 해왔고요. 82페이지에 보시면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농도생협으로 이제 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이 훈련원에서 운영하고 관여하고 있던 대안교육 정책은 이후에 감리교 대안학교인 산돌학교가 많은 역할을 가지고 지금 독자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협이라든가 산돌학교 같은 대안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보다 더 생활적인 측면의 문제를 훈련원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 84페이지에 보시면요,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음식물 먹을거리를 생산 제조 교육, 뭐 벽난로 만들기, 그다음에 여러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적정 기술 보급 운동, 생태 건축 교실 이런 다양한 대안적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농촌 선교 훈련원이 지난 30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예. 닫는 걸 읽으면 더 시간이 닫는 걸 읽고 마무리해도 되나요? 시간 지금 제가 18분. 예, 지난 30년간 훈련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마치 빈들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소리와 같이 느껴집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전 세계적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과 난민 발생, 양극화된 경제 구조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원했든 원치 않든 새로운 삶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훈련원이 그동안 씨름하고 모색했던 활동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로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듯합니다. 현대 세계가 끌어안고 있는 제 문제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와 과잉된 인간의 소비적 삶이 빚은 비극이라는 과학자, 신학자, 미래학자들의 진단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20세기적 삶의 방식을 무감각하게 향유하고 함몰돼 있던 현대인들은 대안적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생명영성 공동체의 가치를 표방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농의 삶을 모색하며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공존하는 상생하는 미래를 지난 30년간 꾸준히 외치고 설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온 훈련의 발걸음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헛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훈련은 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희망의 부풀어 열정적으로 부딪혀봤지만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가 큰 성과에 기쁘고 보람될 때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을 훈련원의 30년은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과 기대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동안 훈련원이 축적해놓은 생명영성 공동체를 향한 선교신학적 고민과 모색, 실천과 성과들은 향후 한국 기독교의 농촌 선교를 비롯한 대한공동체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아젠다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이후에 이제 신익상 교수님이 지적하셨듯 보다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그리고 또 생명 목회 매뉴얼이 보다 더 교회에 많이 보급되는 그런 운동으로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30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30년의 과정과 역사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숨차게 좀 이렇게 발자를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역사를 한번 우리 김정훈 목사님께서 한번 좀 짧게 또 논찬해 주시고 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훈 목사님 논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목사입니다. 죄송하게 제가 지난주에 5일을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이래서 실은 안 올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회장은 저 혼자예요. 저까지 안 왔으면은 큰일 날 뻔해서 목소리 이렇다는 걸 죄송하게 좀 받아들이고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발제하신 홍 목사님 제가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참고 자료를 보니까 어떤 정말 엄청난 분의 박사 논문보다도 더 많은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너무 좋았고요. 훈련은 그동안 자료도 보았고 만남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실은 또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중간에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훈련을 제가 2번 가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주 못 가서.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농찬자는 동지적 관계로 교류 연대를 이어온 감리교 농촌선교 훈련원이나 기장 농촌선교 개발원이 부러웠습니다. 외형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농촌선교 센터로서 중심이었기에 거기에 제가 이제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방지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갔었는데 그때 일단 예장은 크잖아요. 규모가 크고 농어촌 교회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에 대한 중심축이 센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충주에 제가 예장 농목 일할 때 제가 그때 사무국장 할 때 기회가 돼서 우리끼리 지어보려고 했는데 엄두를 못 내서 그때 이제 제가 총회 그때 진방주 목사님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사회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마치 그의 총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4년 걸려서 충주에 지금 있는 곳에 센터를 짓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초 마중물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아직도 태동기입니다만은 굉장히 뜻이 있고 그 후로 이제 전남 순천의 서부 지역 농촌선교센터가 있고 의성의 보나콤에 동부 지역 농촌선교센터가 있어서 세 개의 우리 교단 농촌선교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훈련원의 개원식 후 간행된 기독교 세계 2월에는 각 출범한 훈련원 총무 차홍도 목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다. 농업까지 바뀌어야 한다. 생명농업이어야 한다. 농촌교회는 이런 생산자들을 모아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도시교회는 소비자 공동체를 일으켜야 한다. 농촌선교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농촌선교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는 이 성문화적 패러다임은 벌써 이게 시작하면서 했던 이 내용이 지금 하나의 농촌 현장의 교과서로 우리 교단에도 이 부분을 거의 그대로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성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훈련은 주요 사업 성과라고 그냥 쭉 이렇게 놨었고 88쪽 맨 밑에 훈련은 다가온 미래의 대안적 생태계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순환사회라는 넓은 의미의 운동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개인의 의식주를 최적으로 영해나갈 수 있는 대안적 기술과 실전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훈련하기에 노력했던 그래서 작금의 초대형 산불 피해 미얀마 강진 반복된 죽임과 문화와 전쟁, 심장을 파고드는 창조질서 기후에 앞에 성견자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에 참으로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닫는 글에서 밝힌 바 생명영성 공동체의 가치를 표방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농의 삶을 모색하고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공존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지난 30년간 꾸준히 외치고 설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온 농촌선교 훈련의 발걸음이 결코 떼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의 급변하는 세계 현실을 농촌선교 훈련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훈련이 축적해 놓은 생명영성 공동체를 향한 선교신학적 고민과 모색, 실천과 성과들을 향후 한국 기독교 농촌 선교를 비롯한 대한공동체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이후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유효한 아젠들이라는 결론에 매우 공감하고 발제지 않은 지난 3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이 반생명, 생명 죽음의 시대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또한 다만 역사적 산물로 30년을 산물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희망의 싹을 일구어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30년을 맞은 훈련은 청년기 한창기를 나이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잘 일궈놓은 훈련원에 밭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협력이나 재정의 효율성 또한 과제일 것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논천을 했고요. 뒷면을 제가 좀 참조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90쪽, 91쪽 마지막에 위에 읽어드리면은 농어촌 교회 현실이기에 옮겨봅니다. 2023년 예정 총회에서 총회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4년에 총회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목사에서 첫 사업으로 3,100여 개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 실시했다. 약 2,000교회 많은 목회자 설명응답했는데 그만큼 현실 인식과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이 매우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아이덴티티를 속여가면서까지 제도권 내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단의 농어촌 관련된 모든 제도적 조직들을 마치 활동가처럼 거의 농어촌 관련된 우리 교단의 모든 조직들을 제가 다 만들어냈고 한 10여 개를 지금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도 우리 농어촌부가 있지만은 시원차 내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졸라서 2년 전에 총회에 허락받고 원래 이 특별위원회 1년짜리인데 우리 총회는 1년 하고 위원회를 총위원회에서 조직해주면 다음에는 다 바꿔요. 조직 허락이 되면 흔히 보훈 인사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제가 2년째 이제 발전위원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3년 내년까지 지금 내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3개월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밑에 표를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3,000교회 중 2,000교회는 엄청난 조사가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작년에 CBS나 CTS나 여러 그 기독교 방송에 가서 대담도 하고
좀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 교단 내 아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도 거의 일맥상통한 생각하고요. 3,000개 중에 2,000개면 거의 100% 샘플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평균 출석 성인 교육 수가 30명 미만이 57.9%, 58%, 10명 미만 교회가 13.8%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교단이 3,000개 농어촌교회가 지금 농현실 이대로 가면 15년 지나면 3분의 1로 줄어든다. 저희 교단 교회가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타깝죠. 그 밑에 보면 연간 재정 규모는 4천만 원 이하가 43.9%, 44%가 거의 절반에 못 미친 조금 교회가 연 재정이 4천만 원 이하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옆장에 보면은 주일 예배 출석 연령 비율은 60대 이상이 60대 뭐 젊습니다만은 86.4%. 저희 교회 90세 이상이 14분입니다. 90세 딱 14분. 저희는 그래도 농촌교회치고 조금 교제가 있는 편입니다만은 뭐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밑에 10년 후 전망 외부적 1순위 문제가 교인 감소, 열악한 교회 재정, 목회자 이동 이런 것으로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심각하게 같이 받아들이고요. 맨 밑에 표를 보면 농어촌 교회 향후 10년의 전망 매우 흐림, 외부적 문제, 고령화 인구 감소, 인간의 노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대여 흐름이다. 내부적 문제는 교인 감소, 교인 고령화, 심각한 재정, 교회 재정 이것은 모든 한국교회, 농어촌 교회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50% 이상의 부정적 전망, 통합 폐지, 교육수 감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참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논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문찬 감사드립니다.